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www입니다. www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문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공간이자 서비스를 뜻하며 간단히 보통 우리가 웹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www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이제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입니다. 그 하이퍼텍스트는 특정한 그 페이지에 있는 글자에 이제 링크를 겁니다. 그 링크를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부르는데 그 글자를 딱 클릭하게 되면 다른 문서의 페이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구성한 문서를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텍스트는 이제 HTML이라고 부르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일종의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뭐 헤드 이렇게 구성되고요. 뭐 끝날 때는 슬러시 HTML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태의 정해져 있는 어떤 태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 웹에,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에 이제 적용되는 프로토콜이 이제 웹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HTTP라는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URI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서 그 URI를 보통 우리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최근에 뭐 카톡이나 이런 이제 인스턴스 메시지를 많이 쓰는데 그 경로를 보내주면 그 받은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자원에 이렇게 접근해서 뭐 페이지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파일을 다운받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URL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HTML 언어도 웹의 기본적인 구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서 그다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거죠. 이메일, 보통 우리가 전자우편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는데, 약자는 이제 일렉트로닉 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자우편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사용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예, 초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 사실 이메일이 등장한 게 그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서버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메시지만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뭐 첨부 파일 기능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뭐 동영상, 음악, 그림 파일도 보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우편 하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전자우편, 즉 그 메일 서버 간의 이제 또는 그 프로토콜인데 이 전자우편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크게 이제 SMTP가 있고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팝3 IMAP이 있는데 요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메일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네이버라고 하고요,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라는 어, 카카오, 저 지금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메일 서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서버와 서버끼리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SMTP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일 서버 간에 주고받는 프로토콜 SMTP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네이버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접속해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웹메일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윈도우 10을 쓰고 있어요. 여기 아웃룩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씁니다. 예를 들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메일이 도착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네이버의 메일 서버에 저의 메일이 도착해 있거든요. 이게 이제 PC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아웃룩이라는 윈도우에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메일을 주고받는 클라이언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네이버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이제 긁어오는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팝3랑 IMAP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팝3 IMAP은 메일 서버에 도착한 그 이메일을요 클라이언트에서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팝3는요 한번 긁어오면 메일 서버가 비워지는 그런 형태고 IMAP은 PC에서 이제 도착한 메일을 긁어오잖아요. 사본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메일 서버에 계속적으로 관련 이메일이 남아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메일 서버로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토콜은 SMTP입니다. 그러니까 SMTP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일 서버 간에 서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메일, 받는 메일을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 SMTP라고 보시면 되고, IMAP 팝3도 메일 서버 도착한 그 이메일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이메일 전자우편이라는 주소가 있죠. 보통 아이디하고 메일 서버 주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서문자는 구분하지 않고 포세인 네이버처럼 이런 식으로 현재 이메일은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엔마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골뱅이 마크라고 하는데 엔마크를 사용해서 아이디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비스는 FTP죠.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 중에 이제 속도는 가장 빠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는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일단 뭐 F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TP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서버 접속하는 형태대로 가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공개용 서버들, 그러니까 공개 프로그램을 이제 쉽게 다운받게끔 하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익명의 계정을 보통 제공합니다.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면 이제 어노니머스, 영어로 이제 어노니머스라는 게 익명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노니머스라고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도 어노니머스 입력하게 되면 파일을 다운받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리눅스 계열에서는 어노니머스 계정을 보통 이제 FTP라는 그런 계정으로, 시스템 계정으로 매칭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FTP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아이디도 FTP, 패스워드도 이렇게 FTP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같은, 그러니까 공개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넷이죠. 텔넷은 원격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원래는 보통 어떤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로컬에서, 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유닉스는 하나의 그 시스템, 뭐 서버죠.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텔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넷은 원격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FTP와 마찬가지로 텔넷 서버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없고요. 반드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그램, 보통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텔넷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평분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킷을 캡처하는 프로그램들, 뭐 TCP 덤프라든지 뭐 와이어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SSH를 권장하는 형태죠. SSH는 이제 그 패킷들을 이제 암호화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을 암호화해서 그 패킷을 중간에 캡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H는 바로 밑에서 나오죠. SSH는 뭐 Secure Shell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격지 컴퓨터에,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서버라든지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그 사용되는 어떤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이 암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복사 기능, 뭐 이제 SCP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고요.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킷을 이제 캡처링 한다거나 하더라도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유닉스에 쓰던 게 이제 원격 로gin하는 이제 알로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로긴, 이제 RFH는 이제 리모트 로긴이 약자고요. 리모트 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그 서버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시행할 때 쓰는 게 RSH인데, 이런 것 서비스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SSH는 이걸 다 한 번에 왜냐면 이게 그 서비스가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를 3개를 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트도 3개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SSH 같은 경우 서비스 하나만 깔면 되고, 기본 포트인 22번 포트를 다수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서비스의 개수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개수가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해킹당할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SSH, SCP, SFTP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뭐 파일의 원격 복사라든지 원격 정송, 그 다음에 안전한 FTP 서비스를 이제 SSH 포트를 이용하면서 암호화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삼바죠. 예, 삼바는요, 그 윈도우 시스템하고요. 원래 초기에 등장한 게 이제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뭐 리눅스라고 할게요. 저희가 지금 배운 게 리눅스가 이제 파일을 공유하게 등장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바는 초기에 이제 SMB라는 프로토콜 밑에 나오죠, 앱 밑에. 이 SMB라는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윈도우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 뭐 리눅스나 이제 유닉스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윈도우끼리는 쉽게 공유가 됩니다. 윈도우는 초창기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많이 쓰였던 뭐 IPX, SPX 프로토콜이라든지 현재 뭐 넷뷰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만 설정을 해두면 윈도우 끼리는 이제 공유를 해두면 쉽게 접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리눅스는 이제 그런 뭐 IPX나 넷뷰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하고 리눅스끼리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SMB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MB 프로토콜은요, 디스크, 즉 윈도우에 공유되어 있는 걸 뭐 리눅스가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리눅스에 공유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윈도우 시스템에 접근하든지 또는 프린터, 윈도우에 물려있는 프린터를 리눅스에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시스템에서 리눅스에 물려있는 프린터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이게 SMB는 여기 나온 대로 로컬 개념이었습니다. 회사다, 뭐 어떤 이제 학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만 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상에서만 가능한 형태대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확장한 프로토콜이 CIFS입니다. Common Internet File System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삼바는 이제 이 CIF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뭐 방화벽이나 이런 설정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제 친구가 뭐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서 뭐 리눅스 서버를 구축해서 뭐 삼바로 이렇게 공유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윈도우 시스템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제 뭐 백슬래시 2개 아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 공인 IP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삼바를 쓴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보여. 보통 이제 백슬래시 2개, 보통 이제 백슬래시죠? 백슬래시가 이제 원마크로 보통 각국 통화 마크가 그로 대체된다라고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IP를 뭐 여기 뭐 211.56.8.100였다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제 그 리눅스 서버의 구성은 쌈바의 폴더가 보입니다. 뭐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폴더라는 개념을 쓰고 리눅스는 뭐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쓰는데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해서 즉 유저 계층을 유저 레벨로 해놓으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삼바는 이제 CIFS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은 램메저나 넷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죠. 이 램메저나 넷바이오스는 이제 현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제 공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NFS죠. 자, NFS는 그 삼바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와 리눅스,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 또는 이제 윈도우하고 유닉스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NFS는 이제 유닉스와 유닉스끼리 같은 이제 유닉스하고 유닉스 계열끼리 공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죠. 프로토콜이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닉스에 공유된 어떤 그 디렉토리들을 다른 유닉스 시스템에 접근한다든지 초기에는 이제 그 1990년대 이전까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연구소 같은 데 보면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굉장히 성능 좋은 컴퓨터를 한 대를 두고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시스템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컴파일러를 돌린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서 보통 그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이제 그 공유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파일을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돌린다든지 테스트 한다든지 그럴 때 좀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NFS는 1984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파일 시스템 특정 어떤 이제 공유해놓으면 다른 쪽에서 접근해서 마치 자기의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NFS가 초기에 사용된 게 뭐냐면 굉장히 성능 좋은 몇 대의 워크스테이션에다가 뭐 거기에 용량도 굉장히 큰 디스크를 올려놓고 또 이제 성능도 굉장히 좋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에다가 공유를 해놓고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컴파일러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FS는요, 그 선에서 또 만든 서비스 중에 이제 NIS라는 게 있습니다. NIS는 인증을 공유하는 겁니다. 인증.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서버가 5세대다라고 하게, 네 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가 이 로그인 한다라고 하면 이 5대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있어야 되고, 여기도 로그인하고, 여기도 로그인하고, 여기도 로그인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5대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NIS는 뭐냐면, 한 대의 서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NIS 서버.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클라이언트로. 그러면 사용자가 이쪽 서버에 접속해도 이쪽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뿌릴 수가 있고, 이쪽 서버에 접속해도 이쪽 그 NIS 서버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뿌려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이제 NI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S도 저번에 썬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IS나 NFS는 이제 RPC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리모트 프로세스 콜이라는 형태의 기본 동작하기 때문에 이 RPG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데몬, 예전엔 포트맨비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이제 RPC 바인드라는 그런 데몬을 띄우셔야 돼요. 데몬은 이제 백그라운드 수행 중인 이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들이 다 데몬입니다. 데몬.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들을 데몬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PC, 바인드라는 어떤 데몬이 동작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FS는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데 보안이 약간 취약하다는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즈넷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유즈넷은요,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사용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 서비스들이 유즈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예전에는 이제 뭐 넷스케이프 같은 데다 보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메일 확인하는 것처럼 유즈넷에 등록되어 있는 그 어떤 이제 게시판 글들을 이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초중반.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C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릴레이 채팅. 이것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돼. 지금도 일부 이제 쓰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채팅하는데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는 게 뭐 카카오톡도 있고 그죠? 예전엔 뭐 MSN 막 등장하고 뭐 네이트원 같은 이런 이제 메시지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IRC 인터넷 릴레이 채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RC 쓰려면 이제 IRC 서버를 또 구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큰 회사의 제품들이 인스턴트 메시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고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퍼. 고퍼는 이제 더블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이제 문서를 검색하는 그런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 명령에서 검색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WWW이 등장하게 되면서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해서 거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웹은요, 웹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웹 문서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는 웹 서버를 이제 구축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도 다양한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이죠. WW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데 리눅스도 굉장히 많은 브라우저 있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뭐 90년대 중후반 말까지 썼던 뭐 네스케이프라든지 뭐 갈레온, 컨커러, 모질라 등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를 하고 있으나 지금은 뭐 거의 세계로 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이어폭스죠. 파이어폭스, 센트나 이런 그 운영체제를 깔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파이어폭스고요. 파이어폭스는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한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리눅스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윈도우라든지 macOS 10,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이제 개코 레이아웃 엔진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아마 뭐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레이아웃 관련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뭐 개코 레이아웃 엔진을 사용하고요. 그냥 탭 브라우징 기능 있죠. 이건 지금이야 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창 하나에 여러 사이트들을 이제 탭을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이제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 프로세스 내에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요. 뭐 업종권과 통합 검색, 뭐 라이브, 북마크, 뭐 다운로드 관리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CentOS도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페라죠. 오페라는 1994년에 노르웨이 회사에 노르웨이 오페라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 업체로 인수가 된 그런 상태죠. 여기서 초기에는 이제 윈도우만 개발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초기에는 윈도우용만 나왔었는데 현재는 리눅스, macOS용, 그 다음에 뭐 모바일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했고요. 특히 이제 뭐 탭 브라우징 기능을 뭐 최초로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탭 브라우징 최초로 선보. 그 다음에 썸네일 아시죠? 네모 썸네일 형태. 그러니까 페이지 하면 여기에 있지 뭐 페이스북 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거 최초로 만든 게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브라우저. 그래서 이제 스피드 다이얼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이제 빠른 편에 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크롬이죠. 구글에서 가는 구글 크롬이요. 구글 크롬 뭐 워낙 많이 쓰고, 저도 윈도우에서는 보통 쓰는 게 이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씁니다. 몇몇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엑스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이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크롬을 이용합니다. 크롬 또는 이제 뭐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브라우저를 이용하는데, 크롬은 이제 구글에서 웹키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개발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웹키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웹키트에서 포크된 버전에서 포크가 이제 웹킷을 기반으로 이제 파생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 포크된 이제 블링크라는 걸 사용합니다. 블링크. 최근 버전에서는 브링크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브링크라고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하면 이제 브링크도 역시 교재 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프리어이기 때문에 뭐 리눅스에도 사용 가능하고 윈도우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자동 완성 기능, 검색 기능,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가진 뭐 다양한 서비스들로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스토어, 앱스토어 같은 형태에 보면 이 크롬 기반 동작한 다양한 애드온이라고 부르지 안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까 구글하고 그 관련된 서비스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추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넷. 텔넷은 직접 이제 그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시려면 이제 각각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서버에는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이게 서버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뭐 윈도우든 뭐 리눅스든 마찬가지. 이게 접속하는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둘 다 리눅스라고 설명을 드리면 서버에는 이제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서버에는 텔넷 서버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텔넷이라는 패키지 설치하시면 돼요.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 텔넷이라는 명령 하나 딱 깔립니다. 그래서 서버는 텔넷 서버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텔넷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텔넷 서버 자체에 텔넷 서버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그 접속하는 목적에 이제 보다는 이 텔넷이라는 명령어를
포트 점검할 때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만 일단 한번 봐보죠. 실습은 뭐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텔넷은요, 텔넷하고 이제 옵션이 있고요. 뭐 호스트명 또는 IP 어드레스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텔넷 서비스 포트는 23번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같은데 서버 쪽에서요. 열어놓는다고 하면 23번 포트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비스에 대한 포트는 etc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옵션은 꼭 알아야 될 옵션은 이제 사용자명이죠. 사용자명. 다른 계정. 그러니까 보통 이쪽에 만약에 포세인이 접속되어 있는데 원격지 서버에 이제 그 특정 계정으로 미리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호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를 지정하시면 보통 이제 사실 텔넷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물어봅니다. 뭐 사실 포세인, SSH랑 다르기 때문에 뭐 이쪽 로컬 계정이 포세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물어보는데, 네. 근데 마이너스 L을 입력하면 이제 패스워드만 물어보게끔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쓰냐면 패스워드는 뭐 그 제거하면 그 입력하지 않고도 로그인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텔넷하고 마이너스 L 아이디 한 다음에 엔터 IP 치면 바로 접속되게끔 할 때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좀 이따가 한번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사용량 한번 보겠습니다. 텔넷 192.168.1.100이죠. 이건 이제 이 서버가 텔넷 서버가 되겠죠. IP를 접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텔넷하고요. 그 다음에 그 www.포세인.org라는 어떤 이제 텔넷 서버를 호출한 건데 뒤에 이제 포트 번호를 변경한 겁니다. 요거는 즉 23번이 아니고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이 되면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예제는 텔넷 -L 유로제라고 되어 있죠. 원격지 서버에 유로제로 접속하면 아이디는 안 물어보고 이제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예전에는 패스워드 자체도 그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패스워드를 삭제하면 되거든요. 패스워드 -T 유로제하게 되면 바로 그냥 딱 입력되게끔 바로 접속이 되게끔 할 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